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식의 대전환. 김혜숙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인식의 대전환.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시대 정신으로 읽는 지성사, 역사의 시그니처 네 번째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간행물처럼 시리즈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발간이 되는 책인 것 같은데 칸트, 철학을 관심 깊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마누엘 칸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처럼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마누엘 칸트 철학이 참 이름부터가 어렵습니다. 철학은 접근하기가 이름부터 다들 어려워서 그 이름 외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대 왕들의 이름을 태정태세문단세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렇게 좀 편하게 외울 수 있게끔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마누엘 칸트 목차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가 여기 있다. 와, 목차가 너무 기네요. 이것도 큰일 났네. 크게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트 1부터 4까지 있는데 파트 각 파트의 제목이라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파트 1 이전형 이상하게 종언을 구하다. 파트 2 도대체 대상인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파트 3 삶의 한계와 인간 이성의 운명. 파트 4 자아, 세계, 하나님. 나가며 AI 시대에 칸트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 주석, 참고문헌. 이렇게 간단하게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트를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부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은 바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누엘 칸트 1724년에서 1804년생.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 흘러들어가고 이후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부터 흘러나온다. 대륙의 합리주의와 영국 경험주의를 고유하고 광범위한 사상체계 안에서 통합한 칸트는 독일 관념론을 비롯한 이후 유럽 철학과 미국 철학의 성립뿐만 아니라 학문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 위대한 철학자이다. 1724년에 태어나 1804년에 생을 마감한 칸트는 현재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인 퀘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나 공부하며 평생을 살았다. 퀘니히스베르크 대학 졸업 후 가정교사 또 시간 강사로 일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던 칸트가 교수로 임명된 나이는 비교적 늦은 46세였다. 그리고 칸트의 이름은 그 후로도 11년이나 더 지난 뒤에야 세상에 알려진다. 순수 이성 비판 1781년 초판에 혹평이 잇따랐지만 이를 뒤로하고 순수 이성 비판 1787년 재판 실천 이성 비판 1788년과 판단력 비판 1790년까지 3대 비판서를 완결하며 비로소 칸트는 철학의 위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루어낸다.
18세기 형 이상학은 제1철학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인식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인식론은 인식의 정당성 문제를 핵심으로 삼으며 정당성의 최종 근거를 찾는다. 칸트는 그 근거가 신이나 물 자체에 있지 않고 인식 주체 차원의 선험적 토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선험적 토대 또는 근거에 따른 칸트의 신념은 인식과 도덕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그의 평화론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 조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철학적으로 정초하고자 한다. 평화에 대한 선험적 보증이 없다면 적대 행위는 영속되리라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인식의 선험적 토대가 없다면 진리의 문제는 영원한 미궁에 빠지게 되리라 보았다. 칸트는 그의 노년에 프랑스 혁명을 목도하였다. 혁명 이후 유럽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그 이후 역사의 변천 안에서 철학에도 다양한 길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칸트의 물음과 고뇌는 시공간을 넘어 AI 시대가 도래한 오늘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며 어쩌면 더 절실하기까지 하다. 가상세계와 가짜뉴스의 홍수 안에서 진리와 진실의 문제는 더욱 첨예해졌다. 칸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순간부터 서양 철학사뿐만 아니라 인류사 전체에서 그의 이름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파트 1. 이전형 이상학의 종언을 구하다. 1장. 칸트와 형 이상학. 이성은 자신이 거부할 수도 그렇다고 해서 대답할 수도 없는 문제로 괴로워하는 운명이다. 거부할 수 없음은 문제가 이성 자체의 본성에 의해서 이성에 과해져 있기 때문이요. 대답할 수 없음은 그 문제가 이성의 모든 능력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순수 이성 비판. 엄밀학으로서의 형 이상학이 가능한가? 칸트는 대학에서 철학, 수학, 논리학에 관심을 가졌고 자연학인 물리학에 매료되었다. 18세기까지 수학 물리학은 자연 철학으로서의 철학의 영역에 들어와 있었다. 뉴턴은 라틴어로 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줄여서 프린키피아를 1687년 출판했다. 뉴턴의 자연 철학은 수학, 즉 미적 분학과 기하학을 역학과 결합한 강력한 체계를 정의, 공리, 운동 법칙의 형식에 의존해 구축함으로써 칸트에게 엄밀한 지식으로서의 철학이라는 꿈을 갖게 하였다. 순수 이성 비판 재판의 머릿말에서 칸트는 자기 시대 철학, 즉 형 이상학이 학으로서의 안전한 길로부터 멀어져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고 말한다. 인식의 연구가 학으로서의 안전한 길에서 무척 멀어져 있으며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뿐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다. 유클리드 기하학과 뉴턴 물리학이 가진 탄탄하고 확실한 지식의 위용, 그리고 그것이 가진 학문적 엄밀성과 체계성에 견주었을 때 이제껏 만학의 여왕이라고 뽐내던 전통 형 이상학은 어디에서 누가 부는지 모르는 어둠 속의 휘파람 소리처럼 애매하고 가늠하기 어려운 비의적인 주장들로 가득 찬 것으로 보였다. 자식을 모두 잃고 남루한 차림으로 헤매고 다니는 트로이의 왕비 헤쿠바의 모습. 그것이 칸트 눈에 비친 자기 시대 형 이상학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형 이상학은 과거의 광휘와 힘을 모두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형 이상학은 서양 철학사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다. 형 이상학의 주제는 근본적 실제, 존재, 실체라 할 수 있다.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철학적 논의들이 있어 왔고 칸트 또한 라이프니츠,
크리스티안 볼프, 전통의 합리주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18세기 유럽의 지적 상황은 상업의 발달과 부르주아 계층의 성장,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이전과는 매우 다른 지적 지형 안에 놓이게 되었다.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주장이나 종교적 주장의 무게는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졌다. 칸트 또한 경험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칸트는 형이상학 서설에서 경험주의 철학자 휴을 통해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스스로 말한다. 독단은 경험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어서 결국 공허한 주장에 머문다는 자각을 갖게 된 것이다. 17세기 경험주의자이며 유물론자였던 홉스는 신이 존재한다면 내게 그것을 보여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험적 증거에 의존하는 과학과 논리적 이성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자들에게 사변 이성에 의존한 기존형 이상학은 독단일 뿐 참된 지식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런 지적 흐름은 칸트로 하여금 과연 철학적 지식이란 무엇인가? 과학과 수학처럼 엄격성을 갖는 학문으로서의 형 이상학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를 묻게 만들었다. 칸트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형 이상학적 지식이 조롱당하는 와중에 인간의 자유와 그 자유에 기초한 도덕마저도 가변적인 것으로 부정되고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하면 엄밀학으로서의 철학을 구하고 도덕, 즉 자유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칸트는 자기 시대의 문제에 자기의 전 생애를 걸게 되었다. 먼저 칸트는 형 이상학에 관해 생각해 보았을 때 인간은 그 능력의 한계로 신적인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사물의 본질이나 세계의 근원적 실체 또는 실제를 알기 위해 인간은 자신이 가진 인식 능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몸을 가진 인간의 특성상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언제나 감각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감각 경험을 넘어서 있는 대상에 대해 아무리 이성을 확장해서 사용한다 해도 사변 이성만으로는 의미 있는 지식을 확보할 수가 없다. 형 이상학적 명제들은 인간의 감각 경험으로는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 참이라고 하기도 하기도 어려운 것들이다. 예를 들어 궁극의 실체가 존재한다 또는 이 세계의 시초가 있다 하는 명제들은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도 또 반증할 수도 없으니 믿거나 말거나의 명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훗날 논리실증주의자들은 형 이상학을 태도의 문제로 보았다. 이제 이런 명제들의 체계인 형 이상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형 이상학이 과연 전통 철학자들이 주장해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리를 담보하는 학문인가? 형 이상학을 과연 엄밀한 지식, 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학이라 할 수 없다면 과연 새로운 형 이상학의 어떤 모습일까? 학으로서의 엄밀성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형 이상학의 조건은 무엇인가? 2장 새로운 형 이상학은 이성 비판으로부터 형 이상학에 대한 무관심은 사실은 이성의 다음과 같이 호소함을 의미한다. 즉, 이성이 하는 모든 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자기 인식의 일에 새로이 착수해 하나의 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재판소가 다름 아닌 순수 이성의 비판, 그것인 것이다. 새로운 형 이상학의 목표는 궁극의 실제가 아니라 실제를 탐구하는 도구인 이성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이제껏 형 이상학은 실제에 관한 탐구로서 형 이상학적 명제들은 확실성과 명증성을 특성으로 한다고 생각되었다. 형 이상학적 명제의 대표적인 예는
동일률과 모순율로 동일률은 A는 A다로 표현될 수 있으며 모순율은 P는 마이너스 P가 아니다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A는 하나의 사물을 가리키고 P는 하나의 명제를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순율을 명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도 적용해 그 어떤 사물도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동일률이나 모순율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보여서 그런 원리들이 고매한 형 이상학을 구성하는 원리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원리를 둘러싼 형 이상학적, 논리학적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개별자의 자기 동일성 문제, 모순율을 위반하는 논리 체계의 가능성 문제들이 그 예이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를 철학의 제1명제로 삼았고 라이프니츠는 동일률, 모순율과 함께 충족 이유율을 근본 원리로 받아들였다. 충족 이유율은 모든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원리로 신의 섭리를 믿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며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는 인과율의 철학적 모태가 된다. 이 원리들 모두 여전히 철학적 논쟁의 대상이다. 칸트는 말한다. 이처럼 한없는 논란들을 벌이는 싸움터가 형 이상학이라고 불려지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형 이상학을 통해 근본적 실제를 구성하는 철학적 원리를 밝히고자 했다. 철학자들의 의존한 무기는 사변이었다. 즉, 형 이상학적 진리는 경험적으로 발견되고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유와 반성, 논리, 논증, 논변, 변증술 등이 사변적 이성의 활동을 통해 세워지고 정당화된다. 말하자면 형 이상학적 진리는 경험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성에 의해서만 확립된다. 왜 그런가? 형 이상학은 가장 궁극의 진리를 지향한다. 인간 삶의 근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근원, 우주의 근원, 생명의 근원에까지 나아가 그 진리를 밝히고자 한다. 적어도 형 이상학의 이상은 그렇다. 그런 궁극의 실제를 밝히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경험은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다. 경험의 궁극적 근거를 밝히는 일을 경험에 의건한다면 논점 가정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형 이상학은 경험을 떠나 순수한 사변 이성에 의존해야만 한다. 문제는 인간의 이성이 이 신처럼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에 순수하게 생각만을 통해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데 있다. 마치 인간이 신적 이성을 소유한 듯 스스로 사변 이성을 통해 만들어낸 형 이상학적 증명들은 독단적 증명으로서 사이비 지식을 산출할 뿐이다. 이에 대해 칸트는 충족 이유를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한다. 칸트에 따르면 수학은 경험의 힘을 빌림이 없이 자력으로 자기의 확장에 성공하고 있는 순수 이성의 가장 빛나는 실예라고 보여주고 있다. 수학이나 논리학은 순수하게 생각에만 의존해서 수행될 수 있다. 하지만 세계나 대상에 관한 삶의 문제와 도덕과 인간 의지에 관한 것도 과연 수학이나 논리학이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면 이는 진리에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어쨌거나 이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먼저 인간 이성의 기능을 분석하고 이성이 얼마나 믿을 만한 능력인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결국 형 이상학의 정초를 세우기 위해 이성의 비판은 필수적인 일이 된다. 이성 비판 이후에나 형 이상학의 물음들은 제대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에 순수 이성 비판은 진짜 형 이상학을 하기 위한 예비학이다. 엄밀히 비판은 철학, 즉
형 이상학을 그 기초가 튼튼하게 확립되어 있는 수학과 자연학과 같은 학문의 반열에 들어서게 만들 것이다. 칸트는 비판을 거쳐 살아남는 지식만이 거짓 없는 존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성 비판은 이성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비판 또한 이성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자기가 자기를 비판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자기 인식의 어려움은 이런 이성의 이성 비판의 어려움이다. 어려움은 이성 비판의 순간에도 이성을 전제로 해야 하는 논리적 역설을 피할 수 없는 데서 발생한다.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비판의 대상으로부터 비판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비판의 대상과 주체가 같은 경우, 즉, 자기 비판의 경우, 과연 의도한 비판이 가능할 것인가? 칸트 이후 헤겔과 같은 철학자가 칸트와 다른 철학적 방법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자기인식 또는 비판의 역설 문제를 다르게 대처한 데서 기인한다. 칸트의 비판은 비판의 대상과 주체를 논리적, 철학적으로 분석해 선험적 또는 메타적 담론의 관점을 설정해 이루어진 것이다. 선험적 반성의 지점은 비판에서 면제된 이론적, 철학적 지점이다. 비판에서 면제된 이 지점과 관점은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것으로 칸트 이후 중요한 철학적 논점을 구성했다. 그러나 칸트 이전의 철학과 비교해 보았을 때 칸트의 선험 철학의 이념은 철학의 위치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었다. 철학은 칸트를 통해 구체적 대상을 다루는 분과 학문들과 달리 2차적 상위 담론으로서 이론적, 반성적, 메타 학문의 자리를 갖게 되었다. 물체적 대상들과 그들의 움직임을 법칙적 차원에서 다루는 엄밀학으로서의 물리학처럼 인간 이성과 대상들 간의 관계를 원리적 차원에서 다루는 엄밀학으로서의 새로운 철학, 형 이상학이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제시된 것이다. 3장 순수 이성 비판은 선험 철학을 생성시킨다. 우리는 순수 이성과 이런 이성의 원천과 한계를 판정하기만 하는 학문을 순수 이성의 체계에 대한 예비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학문의 효용은 사변에 관해서는 사실상 소극적일 뿐이겠고 이성의 확장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이성의 정화를 위해서 쓰이며 순수한 이성을 그 과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칸트에게 순수라는 것은 경험과 독립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개념 활동은 넓은 의미로 이성의 활동이다. 사과라는 말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운다. 말을 배운다는 것은 개념 활동을 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험은 다양한 개념을 익히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개념들 중에 경험적으로 갖게 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다양한 경험들이 의존하는 특별한 개념들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 인과, 있음, 같음과 같은 개념들은 경험을 통해서 얻거나 배우는 개념들이 아니다. 이런 개념들은 이미 우리에게 경험에 앞서서 구비되어 있다. 움직이는 사물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 운동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운동 개념을 이미 갖고 있어서 사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한 개념과 원리를 통해 이성은 순수 이성으로서 사물을 선천적으로, 즉 경험과 독립해서 보편적이며 필연적 방식으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렇듯 순수 이성은 사물을 경험과 독립해서 선천적으로만 인식하는 원리를 내포하는 능력이다. 칸트 이전 합리주의 전통의 철학자들은 우리의 마음에는 특별한 관념인 본유 관념들이
씨앗처럼 생리적으로 주어져 있어서 이를 통해 사물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칸트는 이들처럼 마음의 원천에 대한 독단적 설명 방식을 택하지 않고 원천 개념 사용의 필연성과 보편성을 증명하여 그 정당성의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이 작업을 이성 비판의 이름으로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이성의 원천과 내용, 한계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통상 정당성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왜? 무슨 권리로? 라고 묻는데 이것이 비판의 시작이 된다. 칸트는 사물인식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개념들을 본유적인 것으로 아무 설명 없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단적 태도다. 칸트는 특정한 개념들을 대상인식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논변해 그 특별한 지위를 증명하고자 했다. 대상인식의 필연적 요소임을 증명함으로써 특별한 개념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선엄 논변이라 한다. 칸트는 이를 통해 경험적 인식과 연결되지 않은 이성의 확장을 경계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순수 이성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즉 순수 사변 또는 사유만을 통해 얻는 지식의 체계를 통상 형 이상학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칸트가 수행하는 순수 이성에 대한 비판, 즉 이성이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지, 어떤 한계 안에서 작동하는 능력인지,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것이 왜 무모한 시도인지, 그 무모함 속에서 이전에 어떤 철학적 주장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런 주장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이비 지식일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는 학문은 아직 통상적으로 온전한 의미의 형 이상학이라고 할 수 없다. 칸트가 수행하는 이런 학문으로서의 순수 이성 비판은 오히려 순수 사변 또는 사유가 우리의 지식 확장을 통해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형 이상학에 대해서는 파괴적이기까지 하다. 이 학문은 그 어떤 궁극의 것에 관한 의미 있는 이론적 언술 체계가 아니라 한갓 순수 이성 자체에 대한 비판일 뿐이다. 그렇기에 이 학문, 즉 선엄 철학은 이성만으로 성취한 지식으로서의 형 이상학이 아니라 형 이상학의 전 단계인 예비학일 뿐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언제나 어떤 것에 관해 알기 위해서는 감각의 제한 또는 도움을 받기 때문에 순수 이성만을 활용해 의미 있는 지식을 구축할 수 없다. 그렇기에 과연 예전의 형 이상학이 의도했던 순수 사변적 지식 체계가 과연 가능한지도 의심스럽게 되었다. 순수 이성만으로는 근원적인 것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알 수 없다면 순수 이성 비판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어떤 효용을 갖는가? 칸트는 이성 비판은 사변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해 이성의 확장을 전혀 도모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이성 비판은 이성을 정화하고 이성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과오를 범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일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다. 칸트 이전 합리주의 전통의 철학자들은 인간 이성을 신적 이성에 가깝게 놓고자 했고, 이성을 자연의 빛에 비유해 목매함을 밝게 하는 능력, 깊어서 잘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것을 밝히는 능력으로 보았다. 이전의 형 이상학자들은 인간이 지닌 지적 통찰력이나 지적 직관 능력을 믿었고, 이 능력에만 의존해서 구축될 수 있는 지식의 체계가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런 전통형 이상학의 체계는 칸트의 이성 비판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 적어도 이성이 대상 세계에 의해 제한을 받는 이론 이성의 영역에서는 그러하다. 그렇다면 순수 이성 비판은 어떤 지식을 산출하는가? 이성 비판을 통해 갖게 되는 지식은 1차적 지식에 대한 2차적 지식이다. 넓은 의미의 이성과
사유작용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알게 되는데 이성 비판은 이런 알에 관한 비판이 된다. 알미 어떻게 가능한지, 그 근원과 한계, 그 원리를 밝히는 비판적 작업은 철학적 암, 즉 알에 대한 알미다. 전자의 알을 1차적, 대상적 알미라 한다면 후자의 알은 철학적 알무로 2차적, 반성적 알미다. 그런 2차적 알을 칸트는 선엄적 알미라 했고 이런 알미 체계를 선엄철학이라고 했다. 칸트에 의해 이제 형 이상학은 선엄철학으로 대치되어야 했다. 대상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상들 일반을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을 이것이 선천적으로 가능한 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모든 인식을 나는 선험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의 체계가 선함 철학이라고 불릴 것이다. 4장 존재론을 선험적 분석론으로 대치. 존재론은 사물 일반의 선천적인 종합인식, 가령 원인석의 법칙을 체계적 이론으로서 주는 것이라고. 보통 참칭하지만 소위 존재론이라는 것은 이제야 순수 오성의 한갓 분석론이라는 겸손한 이름으로 대신해야 하는 것이다. 칸트 이전의 형 이상학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 실제나 실체를 다루는 학문이었다. 플라톤이 세계를 경험 세계로서의 가시계와 이지적 또는 개념적으로만 접근 가능한 가지계로 나누고 이데아의 세계인 가지계만이 참된 실제라고 생각한 이후 철학자들은 과연 무엇이 실제하는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을 벌였다. 플라톤 이전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만물 유전을 주장했고 파르메니데스는 실제를 부동의 일자로 파악했다. 플라톤은 이 둘을 모두 끌어와 실제를 두 세계로 이원화시켰다. 만일 참으로 실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뿌리와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서 모든 것의 근거이면서 표준, 의미 근원, 궁극의 목적이 되며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기도 한 진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실제에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플라톤은 실제로서 이데아의 세계는 감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보편적 개념들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가 어떻게 감각적 세계와 연결되어 표준이나 의미 있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야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간 A는 인간 이데아 A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A와 대문자 A를 연결해 둘을 모두 인간이게 만드는 제3의 인간 이데아가 필요해진다. 그러나 제3의 인간 이데아 또한 A나 대문자 A와 같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야 하고 이 셋을 연결해주고 같은 인간임을 보장해주는 표준으로서 또 다른 제4의 인간 이데아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 과정은 무한히 반복 요구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제3자 논변을 통해 이데아의 독립적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무한 회귀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실제를 쓸데없이 복수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실제의 존재는 이후 기독교 전통 안에서 신으로 쉽게 대치되었고 인간의 유한한 언어를 통해 어떻게 신의 언어를 이해할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신에 이를 수 있는가? 플라톤의 소문자 A와 대문자 A처럼 인간과 신은 또 다른 제3의 존재를 통해 연결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직접 연결되는가 등의 신학적 문제를 만들었다. 철학자들은 인간 이성이나 또는 상상력, 지적 직관 등 마음의 능력을 통해 실제에 이를 수 있음을 보이고자 노력했다. 인간 이성을 통해 실제에 이를 수 있으려면 둘 사이에는 어떤 공통 요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실제 자체가
이성적, 정신적 요소를 갖거나 이성이 실제의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실제 또는 사물 자체가 어떤지 알 수가 없다. 이성은 광의로는 사유 능력을 포괄하나 좁은 의미에서는 추론 능력으로 체계성에 관여한다. 그런데 자연이나 세계 자체가 체계적 질서나 통일성을 가졌다고 가정할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는 모든 사건들을 인과적 질서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법칙화해서 이해하려 노력하며 또 미래에 발생할 사건들을 예측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물 자체의 세계가 참으로 인과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이제까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연의 사태가 전개될지 사실상 알 수 없는 일이다. 귀납법이 정당한 것인지는 귀납적으로밖에, 즉 이제까지 잘 통했으니 앞으로도 잘 통할 것이라는 식으로밖에는 증명할 수가 없다. 자연이 통일성을 지니고 있어서 내일도 어제와 같으리라는 보장을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실제 자체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실제를 기술하려는 존재론으로서의 형이상학은 학적 이론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존재의 세계를 앞에 둔 인간에게 주어진 수단들, 즉 인간의 개념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다. 개념 능력으로서 지적, 추상적 이해 능력으로서 오성은 이해할 무엇인가가 경험적 자료로 주어져야만 가동될 수 있다. 경험적 자료가 없다면 개념 활동, 이른바 범주 활동은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없으며 범주들의 기관인 오성은 논리적 기능만을 포함하는 공허한 빈 사유 형식에 불과하게 된다. 오성은 감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고 그 때문에 물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만 타당하다. 우리에게 가능한 유일한 직관은 감성적 직관뿐이요. 이런 감성적 직관의 조건이 모두 제거된 순수 범주에 의해서는 객관은 전혀 규정되지 않는다. 오성은 사물 일반, 존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의미 있는 인식을 산출하지 않는다. 현상체에 대립되어 있는 물자체로서 가상체는 실제로 인식될 수는 없고 단지 현상에 대한 대립자로 이론적으로 생각될 수만 있을 뿐인 어떤 것이다. 오성은 감성에 주어진 현상체에만 타당하지만 가상체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체는 오성적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성적 존재라는 말은 마치 가상체가 오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듯하지만 이 개념은 단지 소극적, 부정적 의미에서만 그러하다. 감성적 직관에 관한 한갓 사고 형식으로서의 우리 오성 개념은 도저히 이런 오성적 존재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상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소극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소극적 의미란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한계 조건으로서만 가상체가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 의미란 현상체가 아닌 어떤 것이라는 의미이다. 가상체는 인식될 수 없으며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적극적으로 규정될 수 없다. 따라서 존재론으로서의 형이상학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리하여 칸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선험적 분석론에서 중요한 결과가 생긴다. 오성은 감성의 한계를, 즉 감성 내에서만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네, 오늘 분량은 여기까지네요. 철학책은 가까이 가고 싶지만 참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저에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도 나름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생각보다 많거든요. 나이가 많은데 근데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도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전문 용어라서 그렇겠죠? 약간 전공자분들이 보시면 다
겠거니와 혹은 저 말고 지식의 깊이가 깊고 넓은 분들은 다들 그러시니까 네, 다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좀 천천히 읽게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천천히 읽게 되면.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한 10번씩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사전 찾아가면서 그렇게 읽게 되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 뭐랄까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는 학문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철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 말이 주는 어떤 깊이, 그리고 느낌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철학에 관심은 많지만 어렵네요. 네.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되기 어려운 것처럼. 네, 철학에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다. 자, 오늘의 책은 뭐 서양 철학사의 중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마누엘 칸트를 다룬 책이었습니다. 인식의 대전환,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저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